자, 집중해 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편안하게 지내셨어요? 네. 아유, 휴대폰에 뭐에 막 바쁘셔가지고. 자, 휴대폰 앞에 놓으시고요. 이거 하나만 하시고. 불 듣고 쓰면 좋겠네. 아니요. 자, 뒤로 이렇게 쭉 기지개 좀 한번 쭉 펴세요. 네. 앞으로 뒤로. 옆으로. 네. 네. 자, 그리고 눈도 좀 감으시고 편하게 앉으셔서. 네. 한 주 동안 뭐 하셨나 한번 주마등처럼 한번 지쳐보시죠. 아, 한 주가 왜 이렇게 바빴지? 네. 저는 눈 뜨니까 학교 강의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 하는 일도 있다가 갑자기 뭘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지금 아침 6시에 출근해 사무실에 앉아서 11시, 12시에 나오는 거예요. 덕분에 살이 쭉쭉 빠지고 있어서 허리가 1인치 줄었습니다. 지난 건 별거 아니거든요. 네, 별거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저희 면담 기술로 1학년 때 배우셨죠? 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과제를 어떤 교수님이 그냥 과제를 잘 끝내가지고 힘들을 때 따라오시더라고요. 아, 저도 그거 레포트 다 읽어보고 댓글 달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계신 일이 정말 재밌으실 거예요. 나중에 보람내고 후회되지도 않으실 거고. 네. 오늘 하루도 에너지 가득 채우셔서 즐겁게 공부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의사결정에 관한 부분들까지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죠.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공부하셨던 기획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여러분들 그 상향식, 하향식 많이 들어보셨죠? 탑다운이냐, 버텀업 방식이냐, 보통 이렇게들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의사결정 하실 때 본인이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모여서 여기서 만약에 의사결정 하신다면 어떻게 하세요? 과대님 그냥 합시다 그러면 다 동의하시나요? 그럴 일은 절대 없죠.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실제 그게 현장에서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 행정편이나 아니면 준비 소홀이나 아니면 좀 카리스마 있으신 분들은 그냥 믿고 따르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의사결정 과정이 사회복지에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양한 선택지가 있죠. 근데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래서 우리 보통 선후경중을 따진다면 먼저 해야 될 거, 나중에 해야 될 거, 가볍게 처리해야 될 거, 중하게, 심각하게 긴장감 가지고 처리해야 될 거 이렇게 나눈다 그러죠. 그래서 그것들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뭘로 할 거냐. 아니면 그런 것들을 따져서 가야 할 결정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은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꼭 하나만 결정되면 되는데 꼭 A와 B가 거의 상대적이죠. 이건 돈이 덜 들면 뭐 효과가 안 좋고 돈이 많이 들면 효과가 좋거나 해서 현재 내가 가진 돈이 이만큼인데 조금 더 하면 우리가 될 것 같고 좀 덜 하자니 내 눈에 안 차고 이런 게 저희는 지금 요새 이제 집사람 어디 여행 갈 때 꼭 결정을 꼭 비싼 걸 골라놓으면 그 중에 간 길에 좀 더 하자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커져요. 예산을 넘어가요.
그러고서 이제 비상금까지 털어가려고 그러죠. 근데 제가 한번 당했지 이제 다시는 안 나가요. 아니 그리고 비상금이 필요합니다. 예, 남자도.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처갓집 가서 처남들하고 한 잔을 한다거나 처조카 왔을 때 그래도 시원하게 돈 10,000원이라도 좀 줘야 되는데 다 털리고 나면 예, 그럴 때 쓸 돈이 없어요. 근데 또 그럴 때 또 그냥 오면 또 섭섭하다 그러고 눈치가. 예, 그래서 꼭 들키지 않게 하나 예, 정도는 수박님 몰래 하나씩 다 찾고 계시죠? 주머니. 예. 자, 그래서 저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껐는데 다시 켜졌네.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들 잘 하시는 브레인스토밍. 예, 어떤 화두를 하나 정하면 생각나는 걸 막 이야기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막 수십 가지를 써요. 그래서 점점 좁혀가는 거죠. 이거 꼭 필요해?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제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최종 남은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또는 우리 사회복지 집단에서는 뭐 CI, KGI, KPI, 뭐 FGI, 명목 그룹, 뭐 집단 그룹, 클라이언트 인터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직접 사회복지와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면접을 통해서 자료를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많죠. 사회복지와 관련된 자료들 찾기 좋은 건 많죠. 뭐 공공기관의 데이터라든가 통계청, 그다음에 뭐 국회, 각 대학에 있는 다양한 논문들 이런 것들 다 검토해서 확인을 하죠. 여기 나오는 델파이 보셨죠? 여러분 이제 조사론에서 공부하신 델파이 생각나세요? 이름만. 예. 예. 아, 그 이름이라도 생각나시면 좋은 겁니다. 저기. 네. 델파이가 제가 더워서 델파이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꼭 한 문제씩은 나와요. 거의 해를 거르지 않고. 예. 자,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뭐라고 해야 되나? 누가 성적이 제일 좋은가를 성적을 제일 좋은 점수를 줄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조사하기 위해서 제가 조사를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 성적 교과목을 한 20가지 정해요. 채점 항목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려요. 우편으로.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회신 봉투까지 넣어서 우표까지 붙여서 조사를 하시고 설문을 적상하셔서 저한테 다시 다 보내주죠. 거기다 넣어서 우편통에 넣으시면 되니까. 그럼 저한테 와요. 그 중에 몇 명은 안 보내시겠죠? 왜? 내가 1등 해야 되니까. 예,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죠. 그러면 그게 1차 조사고요. 돌아온 회수된 거를 가지고 통계로 돼요. 그리고 그 통계 값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질문을 던져 다시 만들어서 다시 참석하셨던 분들 다시 보내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또 회수하시고. 그래서 탈락률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걸 한 3번, 4번 정도에서 마지막 한 명까지 뽑는 거예요. 최종 결정까지. 이게 델파이 기법이에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각 전문가들에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에게 보내는 게 거기 때문에 대표적인 문제 포커스에 잘 집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훨씬 배웠을 때 그 값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 방법이 델파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오래전 전부터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거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정답 기법과 횡단 기법이죠. 예. 조사 방법 아니면 의사결정의 과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 하루 이틀 만에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 시대에 동시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되죠. 횡단 기법이죠. 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코호트라고 하는 단어, 코호트 격리라고 했죠. 집단 격리. 예. 동시대에 같은 집단에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 하나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이런 수평 방식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찾아가겠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예. 올해는 종단연구라고 하는 거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볼 수도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행복론, 예.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그 교수님이신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농담이고요. 그 하버드대 유명한 교수가 1920년대 행복론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셨거든요. 처음엔 행복론이 아니었고요. 사회조사의 하나였었는데 1차 대전이 끝나고 1920년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잘 성장하고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낄까를 조사를 한 건데요. 1923년도에 하버드에 있는 교수가 그 동시대에 들어왔던, 전 세계에 들어왔던 하버드의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00여 개의 질문을 만들어 던졌어요. 그래서 너는 삶의 자산은 어떤지, 네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건 뭔지, 하버드에서 뭘 공부할 건지, 공부하고 나서 어떤 걸 할 건지, 너의 미래 모습은 어떨 건지 다 물어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평균을 냈죠. 그리고 5년 후에 다시 보냈어요. 그 사람들 그대로 불러서. 다시 보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죽을 때까지 했어요. 1920년 대학 들어서 20살 때 죽을 때까지 보낸 게 75년 동안 이게 교수가 중간에 그 퇴직을 하고 그만두면 사망했을 때 그 다음 교수가 이어서 75년간을 했어요.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행복론이에요. 예. 네. 왜 그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저 시크릿 해가지고 마음을 먹으면 행복해집니다. 예, 저 그거 읽고 책 한 페이지 보고 그냥 책 집어 던져버렸는데요. 그런 매직은 없습니다. 사람의 5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하려면. 예. 마이클, 정의론을 쓴 그 마이클 샌델이 아니라 그 유명한, 갑자기 이름이 가물가물하네요. 그 교수가 하버드에 개수한 것들 중에서 행복하려면 거기서 이제 뭐 저 자존감에 대한 부분, 회복 탄력성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 거거든요. 그 조사를 통해서. 근데 그때 5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뭐 한 8가지, 12가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엔 6가지, 5가지에서 그 후에 교수가 이어가서 8가지로 늘렸거든요. 행복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로 꽂은 거. 네, 하버드 대학에서 중단 연구를 통해 70년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론 중에 하나. 행복하려면 네. 건강해야죠. 두 번째 뭘까요? 네, 이게 꼭 질문을 하면 정답을 찾으려고 보면 생각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브레인스토밍.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줄여 나가면 돼요. 걱정거리가 없어. 예. 자, 건강해야 되고요. 신체적으로. 정신적. 예. 그게 2가지 다가 건강이라고 해야 되죠. 한마디로. 예. 근데 두 번째가 말씀하신 재정적인 문제. 예.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건 세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평생에 걸쳐서 무언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벌이를 하든 뭐 취미로 하든 뭘 하든 자기가 평생 좋아하는 일을 한 가지 정도는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더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뭘까요? 좋은 친구. 네? 친구. 예, 예. 좋은 친구도 있죠. 그건 우리 동양의 부사성에 나오는 관포지교 같은 친구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저 뒤쪽에서 나오고요. 8가지로 초창기 처음에 얘기했을 때 건강과 일. 예. 취미생활. 예? 취미생활. 예,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구나.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예. 가족도 있어요. 네. 다 지금 하신 말씀이 다 들어있긴 해요. 예. 다 똑같습니다. 자, 꼭 하나 들어야 된다 하는 거. 네. 결혼해야 된다.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있어. 왜? 결혼에 부정적이신가요? 전에도 배우자가 다 있어서요. 배우자. 예, 그게 근데 친구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좀 더 확대하면 가족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의리 격하게 끄떡끄떡하지. 네, 그래서 평생을 함께 누군가와 배우자가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요즘 같은 세상에서 뭐 누구도 상관없겠죠. 요즘에 이제 반려견하고도 뭐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오랜 연구 끝에 보니 그렇게 지낸 사람들이 죽을 때 메슬로우 5단계의 뭐 자아실현하고 뭐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상위 욕구를 충족하고 가더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버드 대에 나왔다고 해서 다 잘 살고 다 억만장자되고 백만장자 된 거 아니거든요. 네.
중에 뭐 마약에 중독되고 뭐 이렇게 해서 길거리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까지 할 수 있는 연구를 다 해서 본 결과 그렇더라 하는 거죠. 여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는 행복의 조건을 지금 몇 개 가지고 있나?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찡그릴 이유가 없죠. 저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게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한국말로 하면 회복 탄력성인 거죠. 예. 탄력이라고 하는 게 기술적인 용어로 쓰는데 스프링 같은 걸 꾹 눌렀을 때 손을 압력을 해제하면 다시 원위치까지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외부 환경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리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가도 요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면 원래대로 자기 위치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문제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나야 되나 하는 게 문제죠. 이 스트레스를 벗어나면 되잖아요. 그럼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씹어 먹으면 되죠. 먹어버리면 되죠. 네. 자, 그 먹는 방법은 각자가 알아서 드시면 됩니다. 뭐 양식처럼 쓸어서 드시든 확 불에 화식으로 해서 그냥 바베큐를 해서 드시든 이런 거. 예, 한국처럼 그냥 뜨거운 물에 그냥 확 넣어서 딱 그냥 모양 드시지 한 맞고 그냥 꿀떡 넘기시든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연구, 이 종단에서 나온 겁니다. 예. 자,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 델파이에 관한 것들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결정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표로 이거 딱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프로포잘을 만들다, 제안을 낸다 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잖아요. 기존의 방법으로 똑같이 접근을 하면 제안에 채택이 되지 않죠. 제안을 채택해 줄 사람이죠. 그리고 저거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욕구하고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사회의 욕구, 또 사회의 문제들이 무엇인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또는 우리 기관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또는 우리 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선택을 해서 하게 되는 거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 중에서 한 분야씩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 어떻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수십 가지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가진 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일, 우리 기관의 어떤 역량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보통 거의 두 가지로 압축하죠. 네.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결정이 되면 정보를 분석하고 우리가 기관이 가지고 있는 미션이나 비전과 맞는 일을 해야죠. 네. 그 다음에 목표 정하고 프로그램 선정하고, 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계획해서 실천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과정들. 여기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실제로는 목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피드백이 될 수 있죠. 지속적인 피드백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의사결정 어떻게 하세요? 여쭤본 게 혼자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피드백이 안 돼요. 네. 그러고 나서 거의 이전에 제가 직장생활 할 때 되면 거의 뭐 과장님이나 뭐 부장님이 와서 한 10분 들어오고 야야야 됐어 이렇게 하고 축 집어 던지고 저희는 그럴 거면 왜 불렀어? 역시 네. 지 맘대로 할 건데 어차피 지 맘대로 할 건데 그럼 저희 피드백 안 하죠. 가는 과정 중에 뭐가 또 뭐 5분 있다 보면 또 획 집어들 갈 텐데 뭐 지 혼자 낮에 사우나 가겠지.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매 과정마다 팀별로 의사결정하고 팀별로 결정된 과정들 여러 팀이 모여서 상대 거 평가해주고 조언해주고 슈퍼비전 주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매 과정마다 피드백이 가능하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죠. 예. 자, 우리가 여러분들 통합사례관리론 공부하셨던 것처럼 잘 지워지죠? 제가 오늘 이걸 다 했어요. 통합사례관리론 한번 보실까요? 자, 클라이언트 만나서 면담하고 기초조사하죠. 네. 그 다음에 이때 이어지면 초기 사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하죠. 이때 고지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면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이런 거 계획하고 있는데요. 동의하시죠? 라고 사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걸 고지된 동의라고 하는데 그게 서면이 반드시 표기하죠. 그 다음에 계약하고 나면 에코 우리가 초기 사정했던 것들을 기산으로 프로그램 또는 우리가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들을 진행을 하죠. 매 과정마다 평가하고요.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하죠. 매 과정마다 지속적인 사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속적인 사정이 이루어진다는 건 지속적으로 피드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제안도 그렇고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과정도 그렇고 저희가 늘 변화무쌍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정해졌다고 해서 기계처럼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면 죄송한데 100점 100표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전에는 그랬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부장님 이렇게 지시해놓고 그렇게 하면 될 거야. 잘 되면 야 봐봐 내 말대로 됐지. 잘못되면 야 인마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냐 저렇게 하라고 그랬지. 아유 그리고 자기는 회피하고 도망갔죠. 중간에 피드백을 안 하기 때문에 참여 안 하기 때문에 매 과정마다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도 여기 하나만 하는 게 아니죠. 절차로는 이렇게 그리지만 매번 중간 평가하죠. 여러분들 평가의 방법도 굉장히 많다고 배우셨잖아요. 총괄 평가예요. 이건 마지막 한 번 하는. 그러나 초기 사정일 때부터 중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 진행할 때마다 평가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왜 이렇게 하냐면 클라이언트가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하든 의사소통을 하는 것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알아서 내가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한 거거든요. 프로포잘도 평가자의 기준에 맞아야죠.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재정지원처에서 정한 어떤 기준들을 정해서 공개 모집을 공모를 신청을 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한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죠. 우리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들이 투명하고 요구 조건에 부합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서비스의 변화는요. 1990년대 해외 여행이 자유화되고 전 세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다녀보면서 식당을 다녀보면서 돈 쓰는 재미도 느끼고 아 우리나라 이제 살만해졌다는 걸 느끼면서 우리 한국에 와서 밥을 먹어보니 이거 내가 돈 내고 먹는데 내가 욕쟁이 할머니 같은 걸 특이한 건 빼고요. 그건 욕먹으러 가는 거니까. 근데 외국에서 대접을 받다 보니 한국에 와서 오면 오셨어요? 앉으세요. 우리 집 이건데 몰라요? 내가 해줄게. 그리고 그냥 뭐라고 그러면 그냥 갖다 주고 툭툭툭 던져놓고 갔죠. 1990년대 이후에 한번 생각해요. 패밀리 레스토랑이 외국에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신세계에서. 외국에서 그 유학했던 많은 그 오너 기업의 재벌 후계자들이 야 우리도 바꿔보자. 그때부터 외국에 지금 뭐 TGI 프라이데이나 뭐 피자헛이나 뭐 이런 브랜드들이 그때 이후에 들어왔어요. 거긴 다르죠. 서빙하는 사람도 우리처럼 저기서 설거지하다 나와서 숙소로 나와서 주문해요 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제복 입은 아이들이 깔끔하게 차려입고 모자 쓰고 와서 딱 메뉴판 앉아있으면 다 자리서부터 배정 다 해주고 의자를 빼주고 앉으세요. 그럼 저희는 메뉴판이 이렇습니다. 옆에서 딱 메모할 준비하죠.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 처음 와서 추천해줘. 그러면 저희는 뭐 오늘 투데이 스페셜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설명 딱 해주고 주문하면 주문 다시 리체크하고 조금 기다리라고 식전 음식부터 뭐 해서 딱 순서대로 딱딱딱 갖다 주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무릎 꿇고 해요. 맞아요. 눈높이 맞춰서 이렇게 해서 네 주문하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앉아서 고객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사회복지 서비스도 프로포잘도
저희 관계의 원칙, 고객 중심, 강점 관점 다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려면 클라이언트하고 내가 눈높이가 같아야 돼. 이 눈높이라는 게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적인 것까지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도 가장 큰 실패하는 거, 저희도 뭐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도 저한테 다 오지만 우리 상담사들이 가장 실패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상담사인데요. 제가 왜 클라이언트하고 눈이 맞죠? 저는 그 앞에서 이렇게 무릎 못 숙여요. 그리고 그거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 생기가 그래서 생기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연중에. 자기는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클라이언트가 받아들일 땐 저거 나를 나가게 보네. 나를 알로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말 안 하죠. 그래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시간 채우고 갈게요. 그리고 시계 보고 있죠. 시간 나가라. 그럼 나간다. 그럼 진전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은연중에 알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클라이언트가 상담사가 클라이언트 눈을 보고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녹음해보면 절대 그런 얘기 한 적 없죠. 지금처럼 대놓고는 얘기 안 했죠.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메라비언이 얘기한 의사소통의 방법 중에서 음성은 40%가 안 돼요. 43%예요. 나머지는 다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전달이 돼요. 또 심각한 어떤 다른 연구자의 이야기는 실제로 음성으로 전달되는 의사소통은 20% 이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의 분위기예요. 대화하는 과정이에요. 그 실제로는 다 느끼죠. 그러면 상담을 할 때 프로포잘을 해서 우리가 제안을 해서 설명을 할 때 달라야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모르는 여직원이 하나 와서 물으면 대답도 못하고 벌벌 떨다 갔다고. 죄송한데 기관이 몇 개 안 돼서 그래서 저기도 좀 주자. 저렇게 노력했는데 해서 2,400만 원짜리 하나 가져갔어요. 다른 기관은 막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몇 년 차 사업들도 해서 가져가는데 그냥 1년 차 단기성 6개월짜리 2,400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전혀 목적이 안 맞죠. 그렇게까지 준비하고 왔으면 최고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런 부분들이 프로포잘을 하든 진행을 하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들을 하든 20살 때 지금의 의리를 가지고 지낸 친구가 눈에 막 번쩍번쩍 스파크가 났을 때 어떤 그런 기분들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아이를 다 보내고 이제 둘이 사니까 이 스파크 팍팍팍 납니다. 그게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한 20년 주기로 도나? 앞으로 한 80대면 또 뜨거워지겠죠. 자, 계획은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내부용 계획, 뭐 외부용 계획, 뭐 개선형 계획, 개발형 계획, 이거 뭐 말만 이런 거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라는 건 뭐 아실 거고요. 의사소통을 할 때 딱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통업 방향. 실무자들이 의견을 모아서 경영진에게, 의사결정권자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그 영향이 미치느냐, 그게 이제 하위 상달형, 영어로 요새 보통 버텀업 방식이다라고 바닥에서부터 위로 간다 하는 거죠. 이 버텀이 바닥이니까 맨 바닥이니까요. 상위 하달형 탑다운, 위에서 아래로. 이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제가도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에게 시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팀별로 하는 거죠. 프로포잘 계획 쫙 공모 있는 거 제가 할 일 별로 없으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1월달에 나오고 2월달에 연차치 다 공개하거든요. 가까이 있는 것들 그럼 싹 걷어서 오렌지 재단 거 싹 걷어서 천안시 거 다 걷어서 충남 거 다 걷어서 딱 걷어서 보건복지부 거 행안부 거 다 걷어서 뿌려놓고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하나씩 준비하세요. 그래서 어느 거 고를지 골라서 갖고 오라고 하죠. 저희는 좀 믹싱 됐어요. 그거 알아보는 건 제가 하는 일이고, 나머지 정하는 건 부서별로 하는 일이어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자기네들이 논의해서 뭘 할지에 대한 결정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 방식에 있어서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을
실제로는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참여자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프로포잘 첫 시간에 사회복지사가 김장을 어떻게 하는지, 뭐 노인의 옷장에 있는 그 겨울 외투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공부는 겨울 외투는 처리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못했던 수업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